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통증에 대한 얘기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우리 몸에 통증이 있는 것은 특히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것은 우리 심리적인 문제의 직면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감정적인 걸 직면하는 게 너무 아프고 괴롭고 두렵고 슬프고 쓸쓸하고 힘들다 보면 통증을 내가 내 무의식적으로 만든다. 지금 막 허리가 계속 아프다 그러면 여기 이 아픈 것 때문에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정서적 직면을 안 해도 되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자꾸 그 정서적인 얘기만 묻는 거예요. 정서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분노와 우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고 허리가 이러는데요. 그러면 요만치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더 세게 움직여 버리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만 해도 힘든데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머리가 정서적 직면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그것에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이런 마음으로 그거를 왕 무시하고 더 세게 움직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일반 제야인이나 뭐 대체가 가는 사람이나 한의사가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이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했을 텐데 저기 뉴욕 의과대학의 재활의학과 과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실천한 사람도 있고 이거 말도 안 돼 하고 안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실천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심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만나게 되면서 통증도 만성적인 게 없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이 통증이라는 증상을 통해서 내 몸에 내 존재에 깊은 곳에서 오는 메시지를 직면하면서 더 영적으로 성장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매우 일리 있는 얘기죠. 근데 또 거꾸로도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몸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로 가기도 하고 그분은 이제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가는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분의 얘기를 보면 이제 우리는 심신의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스트레스하고 뭐 심리적인 요인도 있나 봐요. 이따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우리도 아직도 익숙해 있는데 거꾸로 심리적인 요인이 같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이게 돌팔이라는 거죠. 열등한 의학에 아주 저급한 의학에서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 병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특히 만성병은 100%입니다. 근데 자가치유는 이제 한 마리 고기를 잡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의사는 길 안내를 할 뿐이고 치유를 하는 당사자는 본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서양의 히포크라테스도 한 말이기도 하고요. 동양에서는 뭐 굉장히 더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많이 잘 놓치기 쉬워요. 내 안에 정말 내면에 위대한 현자가 있고 내 안에 신성이 있고 내 안에 위대한 의사가 있다는 말을 잘 믿지 않아요. 내 안에 신성이 있다, 내 안에 현명한 현자가 있다까지는 많이 알아듣지만 제일 지금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내 안에 의사가 있다는 말은 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힘들게 되면 의사한테 다 맡기고 어떻게 알아서 좀 해봐 막 이런 식이 되면 내 몸을 내가 소외시키는 거고요. 내 자신에 대한 무책임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가치유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로병사에 접했을 때 굉장히 비참하게 구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게 뭡니까? 수명이 길어졌지만 실제 조사해 보면 거의 1년 이상을 이렇게 병 중에 누워서 거의 살았다 할 게 없이 막 인공호흡 내지는 뭐 투석 막 인공으로 이렇게 연명하는 치료들이 그 기간이 꽤 길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은 저만치하고 사실 죽음이라는 현상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마지막 절정의 순간인데 죽음과 삶의 경계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삶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야 될 텐데 그냥
타인에 의해서 막 찢고 짜주고 이러면서 막 허겁지겁 죽어야만 되는 경우도 많죠. 여기에 대해서 서양 의사분들도 요사이 많은 이렇게 문제성을 제안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의사를 만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스스로 치유할 수 있을 때 가장 맞춤형의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까 이제 이 얘기는 히포크라테스가 내 안에 100명의 명의가 있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 밖에 위대한 명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 안에 100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체험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방의학입니다. 예방의학은 교육하는 예방의사가 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동양의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황제내경에 있는 말입니다. 알미고 치유이고 머리 가슴 배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건데, 상의는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의사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중의는 조짐이 있을 때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 하의는 완전히 굉장히 심해졌을 때 치료하는 의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주로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이제 하의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살려주셨다고 고마워하는 부분이죠. 하의라는 게 꼭 저급하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의사도 분명히 필요한데, 중의와 상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심하게 잘 놓치기 쉽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인데,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촛대의 비유인데, 밑에 촛대를 정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촛불을 기이라 한다, 가슴. 그리고 주변이 환해지는 걸 신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 방향성이 인간의 모든 것을, 질병을 치유하는 통합적인 원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첫째 정은 증상으로는 힘이나 원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정의 문제로 봐요. 한의학에서는 정의 병이다. 든든한 존재감이라는 것을 주는 것이 정인다. 그리고 기는 중간인데 기혈 순환 장애. 그것은 심리적으로는 따뜻한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저기에 병이 생긴다 이고요. 신의 병은 신경성 질환이에요. 막 불면증, 막 환청이 들리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은 밝은 방향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할 때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정기신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를 서양에서는 주로 머리는 지혜와 영감의 센터고 가슴은 감성, 사랑, 관계 위주의 센터이고 아랫배는 존재나 힘, 행동, 결과 위주다 이렇게 보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총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머리, 가슴, 배의 존재임을 알고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공부할 때 온전한 건강이 되는데요. 머리는 아까 말한 비스 측면은 지혜와 영감입니다. 그런데 그림자도 있는데, 그림자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꼬리표 붙이고 우리 생각의 세계에서 이게 늘 괴로운 것이기도 하잖아요. 이거죠. 그 역할은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핵심 목표는 명료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역할이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도는 효용이긴 한데 한계도 있어요. 지도라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시그널을 보여줄 뿐이지,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땅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거기다가 콩 심을 수도 없고 팥 심을 수도 없어요. 그냥 신호일 뿐인데, 우리 인간들이, 보통 사람들은 뭔가에 대해서 머리로 알게 되면 일시적으로 명료하게 환해지는 느낌 때문에 이제 다 해결됐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직면해야 되고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과정을 안 해버리기가 쉽더라.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대표적 회피 전략으로 주지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intellectualization. 지식으로 알아갖고 뭔데 하고 정확히 알아내기만 하면 다 해결된 줄 아는 것. 그렇게 되면 회피가 되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용이 있는 대신에 이런 한계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머리 공부는 그런 효용과 한계를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슴은 중초이고 여기인데, 감성, 사랑, 관계라고 그랬죠. 사랑, 감성, 이게 우리한테 이 세 가지 센터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곳입니다. 이 정서, 감정은.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상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명언도 다 소음에 불과하죠. 우리 보통 말하는 빈정이 상해버리고 감정이 상한데 거기다가 예수님 얘기를 하고 부처님 얘기를 한들 다 시끄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힘이 센 곳입니다. 그렇게 힘이 센 곳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아까 이게 불꽃이 되는 거예요. 불꽃. 불꽃이라는 것은 촛대가 있고 불꽃이 있고 주변이 환해지는 것 중에서 우리 눈에 가장 띄는 곳이 저 불꽃이잖아요. 우리를 가장 끄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삶의 불꽃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뜨거운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강렬한 곳이죠. 근데 여기에도 그림자가 있는데 흔들림과 집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굴지 마 이런 표현은 자꾸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고 또 뭔가 하나에 확 매인다는 거죠. 이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감성 사랑에서 갖고자 하는 핵심 욕구는 연결이고 소통이고 따뜻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봐봅시다. 내 몸에 생긴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이것을 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 아하를 느끼게 됐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찢어져서 생겼을까? 손가락은 왜 다 서 있을까? 그것이 단순하지가 않은 굉장히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상징, 조짐을 아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은 다 닥쳐야 알지만 조짐이 오면 이건 이렇게 갈 것 같은 데를 알듯이 우리 안에 있는 조짐을 보면요. 머리의 이 센터에 아까 판단, 평가 그리고 지혜, 영성의 이 센터의 머리의 상징은 둥글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머리카락이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식의 얘기는 머리카락만큼 다양해요. 뭔가를 안다는 것은 뭔가의 차이를 안다는 거예요. A를 안다는 것은 A하고 B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거죠. 머리카락만큼 이렇게 수많은 경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분별은 굉장히 세분화되어야 명료하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징은 머리카락이다. 그 다음에 가슴은 이 젖가슴이 딱 가슴에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말을 여기서 담당하는 이유는 소통하면은 뭐죠? 뭐와 뭐가 연결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둘을 기본적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슴이 젖꼭지가 이게 둘이에요. 뭔가 뭐가 상징한다.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적 단어를 써야 소통이 잘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게 돼요. 여기가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존재인데요. 존재는 아랫배에 위치하고 있고 근원이고 존재이고 몸이고 성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징으로도 이렇게 양쪽으로 머리카락 엄청 많고 여긴 두 개로 됐다가 센터로 하나로 모이고 성 센터가 하나로 모여 있죠.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얘가 수도 없이 많은 거고 한 5만 가지라고 합시다. 여기는 둘이고 여기는 하나예요. 또 존재의 특징은 하나다. 하나.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느낀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안다, 느낀다도 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는 주체가 있고 아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안다 그러죠. 느낀다도 느끼는 주체가 있고 느끼는 대상이 있을 때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저기는 대상하고 주체가 하나 돼버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에서 느끼는 표현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그냥 좋네.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외마디 소리밖에 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깊은 명상에 들어가거나 고요함 속에 있으면 뭐라고 말하기도 싫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라운딩이 됐다고 하기도 하고 안정감이라고도 하고 명상 같은 데서 여여하다고 표현하죠. 이런 의미가 이제 이곳에서의 공부, 이곳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아까 머리에 분별도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가슴에 소통, 뜨거운 열정도 있고요. 존재에 넉넉하고 안전함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현대 심리학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 머리의 인지의 능력은
빙산의 일각의 꼭대기에 불과하고 가슴 정서와 존재의 센터가 요 밑에 90%를 차지하고 의식으로 나온 건 10%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인간이 몸 마음을 치료하기도 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인지의 능력을 확장하자가 주로 처음에는 원리였어요. 그래서 머리의 세계를 넓히자 하였다가 근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 사람의 근본 동기는 감성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도 뭐 코칭 같은 데서도 감성 코칭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도 감성 리더십을 해야 된다. 사람의 감성을 건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그게 훨씬 큰 힘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아까 제가 워크샵을 할 때 머리로 아는 거는 금방이지만 워크샵을 한 것도 6개월 정도는 막 가고 그래요. 훨씬 효과가 크고 엄청나게 강렬한 힘을 발휘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좀 있더라요. 그래서 요 사이는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저자가 뭐 우리 공중파에서 불러서 강연도 하던데 습관이라는 말이 지금 이 존재의 센터의 영역이에요. 몸의 센터의 영역이에요. 몸은 곧 무의식이고요. 세포의 기억이고 습관이고 그렇습니다. 습관이란 나도 모르게 하는 어떤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근본 동기를 찾아봤더니 습관, 무의식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자꾸 습관을 관찰해야 된다,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건강을 치료할 때도 마치 축구를 할 때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듯이 머리 인지 영역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여기는 10%라고 했죠. 가슴의 영역 그리고 존재의 영역을 모두 통합해서 볼 때 시너지가 커지더라입니다. 그럴 때 아까 제가 그 만성 질염인 사람 또는 뭐 생리과다인 사람, 비염인 사람, 좀채 오랫동안 낫지 않은 아토피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치료되더라. 그리고 그것은 심신이 통합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심리적 이슈를 만나게 되면서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심리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더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 치유해야 되더라. 내 안에